1950년대 한국은 정말이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거리엔 전쟁의 그을음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내일을 꿈꾸기보다 오늘 굶지 않는 것만을 바랐죠. 세계가 이 나라에 붙인 말도 참 잔인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걸어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평범한 삶에 머무르지 않았던 인물. 훗날 이 한 사람이 한국의 경제를 흔들고 정치를 뒤집고 역사를 둘로 갈라놓게 됩니다. 이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된 한 인물을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1917년 12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겨 먹기도 어려웠죠. 아버지 박성빈은 농사를 지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고 어머니 백남이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고 조선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있었습니다. 굴복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하지만 어린 박정희는 제3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비상했던 그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었죠.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구 사범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했던 그는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 시절 그는 조선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것일까? 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죠. 그리고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교육과 경제력이 없으면 진정한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937년 대구 사범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문경초등학교 교사로 임명됐습니다. 5년간 교편을 잡으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시기가 그의 인생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가난하고 무식한 백성들을 계몽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생활만으로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무렵 일본이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1931년 만주 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일본은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해졌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40년 교사 생활을 정리하고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안정된 교사 자리를 버리고 왜 굳이 위험한 군인의 길을 택했을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근대적 군사 교육을 받아야 훗날 조국 광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만주 군관학교에서의 생활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군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직 운영 방식을 직접 체험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단 70년 만에 아시아 최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효율적인 관료제, 그리고 국민들의 일사불란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1942년 만주 군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추가 진학했습니다. 여기서 받은 교육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서구 열강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국가 경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배웠습니다. 졸업 후 만주군 중위로 임관한 그는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군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죠. 가난하고 약한 나라는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그는 곧바로 귀국해서 조선 경비대에 입대했습니다. 이후 한국군으로 개편되면서
계급도 상승했고 한국 전쟁 중에는 소령까지 진급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무기와 장비가 부족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한국 전쟁이 끝난 후 국가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1950년부터 3년간 이어진 전쟁은 이미 폐허였던 한반도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국 공장의 70%가 파괴됐죠. 서울 시내 건물의 30%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부산을 제외한 모든 주요 도시가 초토화됐습니다. 당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쟁 피해액이 무려 41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1950년대 기준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몇 안 되는 공장들마저 폭격으로 파괴되면서 한국은 말 그대로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전쟁 피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독재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했죠. 정치적 반대파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일상화됐고 좌익 세력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정부 고위층의 부패였습니다. 미국의 원조 물자가 일부 특권층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밀가루, 설탕, 면화 등 구호 물품들이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팔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런 부패한 현실을 목격한 군인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변혁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승만 정권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1950년대 내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가나나 필리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수출액은 연간 3천만 달러에 그쳤고 주요 수출 품목은 텅스텐이나 생선 같은 1차 상품들 뿐이었죠.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 개발 계획도 없이 그저 미국 원조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시설은 부족했고 기술 인력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한 것은 1960년 3월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마침내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고 결국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야 했죠. 하지만 독재자가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면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적 혼란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매일 고성이 오갔고 각종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의 요구만 내세우며 대립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았고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나라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정희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부터 미국 포트 녹스의 기갑학교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으면서 근대적 군사 조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미군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직접 목격하면서 한국군도 이런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많은 동료 장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죠. 군대야말로 이 혼란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화된 세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인들과 달리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쿠데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히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경제 발전을 통해 국민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쿠데타 이후에 구체적인 국가 발전 계획까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마침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을 틈타 일어난 군사 쿠데타는 놀랄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핵심 부대들이 동시에 움직여서 청와대, 국회, 방송국,
주요 관공서를 일거에 장악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서울의 모든 권력 기관이 혁명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오전 8시 30분 KBS 라디오를 통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혁명 공약 6개항이 발표됐습니다. 반공체제 강화, 유엔 헌장 존중, 부정부패 척결,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 준비, 실력 배양과 민생고 해결, 공정한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처음부터 민정 이양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가 구성됐고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면서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 자체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수단으로 삼아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죠. 이런 차이가 다른 군사정권들과 구별되는 박정희의 특징이었습니다. 집권 직후 그가 보여준 행동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우선 부정축제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줄줄이 체포됐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인 24명은 아예 처형해버렸습니다. 이는 전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절대 부정축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개인 재산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퇴임 후에도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죠. 이런 도덕적 리더십이 있었기에 국민들도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경제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그는 매우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만 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은 지금도 유명하죠.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최소한 5년은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년 안에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경제를 만들고 20년 후에는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1962년 12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헌법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고 이듬해에는 군복을 벗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윤보선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는데 이로써 그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권력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는 곧바로 경제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에너지 공급이었습니다. 전기와 석탄 공급을 안정화시켜서 공장들이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한국에는 다행히 석탄 자원이 풍부했는데 이를 수출하는 대신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철도와 항만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많은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물류 비용을 낮추고 전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시멘트, 비료, 철강 공장들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까지 수립해서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죠. 이런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아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업 혁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 근대화를 추진했고 통일벼 개발을 통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외국 식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외 결제 수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출 진흥 정책을 통해 외화 획득에 나섰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제 발전의 성과가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국내 저축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박정희의 정말 놀라운 외교적 수완이 발휘됐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다각적인 외교관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와 손을 잡는다는 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정희는 냉철하게 계산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감정보다 실리를 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년 예산이 3억 달러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돈과 함께 선진 기술도 대량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관계를 확대해서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갔습니다.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경제 협력을 강화했죠. 무엇보다 베트남 전쟁 참전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경제적 실익도 얻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은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다는 명분을 얻었죠. 둘째로는 미군 주둔을 장기간 보장받아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32만 5천 명의 한국군이 파병됐고 이를 통해 한국은 7년간 50억 달러가 넘는 각종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군비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시장 개방, 각종 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넷째로는 한국군의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군사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됐죠. 마지막으로는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이후 중동 진출의 기반이 됐습니다.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년간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80달러에서 600달러로 7배 이상 늘었죠. 이런 놀라운 성장률은 베트남 특수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한국 경제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966년 말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서 한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죠.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기술 도입과 자본 유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한국인의 근면성이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핵심은 외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나 중요한 산업 장비를 들여오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면해줬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기술 이전이 이뤄져야 하고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전국 주요 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각종 우대 정책을 집중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마산, 이리, 군산 등의 자유무역 지역을 만들어서 저리, 대출, 환율 우대, 수출 장려금 등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인 현대, 삼성, 대우, LG 등이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가들의 도전정신,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과 교육열이 결합되면서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시아의 용으로 불릴 만한 경제 대국의 기반이 단단히 마련된 것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중화공업 육성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화학 등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죠. 포항제철소 건설, 현대 울산 조선소 건설, 자동차 공업 육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중동 건설 붐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됐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익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죠. 현대건설을 필두로 한국 건설 업체들이 중동으로 진출해서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경제 성장에는 무거운 대가도 따랐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크게 희생됐습니다. 1972년 유신체제가 선포되면서 박정희의 권력은 더욱 절대화됐죠. 국회 해산,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 독재체제가 본격화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지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이 무시됐죠.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고 임금은 여전히 매우 낮았습니다. 작업 환경도 열악해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1970년 12월 13일 평화시장에서 일어난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은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의 죽음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사회적 갈등보다는 경제 성장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민주화 요구도 강력하게 탄압받았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권리들이 심각하게 제약받았습니다. 중앙정보부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됐고 반정부 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제 발전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이제는 정치적 자유도 누리고 싶다는 욕구가 커진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죠.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런 갈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했지만 그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정치적 억압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키웠습니다. 특히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계엄령이 선포될 정도였죠. 이런 상황에서 정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사회적 갈등들이 점점 누적되면서 결국 폭발할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의 한 요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과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리에서는 부마 사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박정희와 차지철은 더욱 강경한 진압을 주장한 반면 김재규는 온건한 해결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오후 7시 40경 갑자기 김재규가 권총을 꺼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연달아 사살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경호원들과 수행원들도 있었는데 총 5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죠. 김재규와 그의 부하들은 곧바로 체포됐고 한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암살 사건의 진짜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대립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설도 있고 민주화를 위한 계획적 거사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큰 정치적 음모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제기하죠. 하지만 정확한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국가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울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빈소에는 연일 긴 조문 행렬이 이어졌죠. 이런 모습은 박정희에 대한 국민들의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독재자로서는 미워하면서도 경제 발전의 지도자로서는 인정한다는 이중적 평가였습니다. 김재규는
이후 군법회의를 통해 사형 선고를 받고 1980년 5월 24일 처형됐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진짜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독재자를 처단한 의인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권력 갈등의 희생양으로 봅니다. 결국 박정희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의 장점과 단점, 공과 과실을 모두 고려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역시 한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끌어올린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18년 만에 1600달러 수준까지 올려놓았죠. 농업국가였던 한국을 공업국가로 탈바꿈시켰고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19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죠. 이런 정신적 변화야말로 이후 한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 동력이었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 자원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하고 대학 설립을 늘려서 고급 인력을 대량 양성했죠. 이렇게 교육받은 인재들이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아시아의 용이라 불리는 지금의 한국,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 박정희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나라를 일으킨 지도자였고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결코 미화할 수 없는 그림자였죠. 그러나 역사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남길 뿐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 오늘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진로를 바꿔놓았던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찬사와 비판이 여전히 공존하는 이름, 박정희 전 대통령. 그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겨질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죠. 그의 선택과 흔적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